야, 이민아, 너 여기 뭐 하러 뽑힌 줄 알아? 그냥 앉아서 예쁜 척이나 하라고 뽑아놓은 줄 아냐고. 자욱한 고기, 연기와 시끄러운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찬 고깃집 별실. 그 탁한 공기를 찍고 박진만 부장의 기름진 고성이 터져나왔다. 전략기획팀의 회식 자리였지만 그 분위기는 지옥의 연회장을 방불케 했다. 모든 공기는 붉게 달아오른 숯불처럼 뜨겁고 숨 막혔으며 그 중심에는 잔뜩 취해 얼굴이 붉어진 박진만 부장이 있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탁한 눈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 이민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민아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손이 소주병을 잡고 파르르 떨렸다. 부장님, 저기, 미나 씨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누군가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지만 박 부장의 더 큰 고함에 묻혀버렸다. 뭐가 취해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신입이 말이야. 싹싹하게 굴지는 못할 망정. 그는 이민아가 따르는 술잔을 일부러 쳐다보며 빈정거렸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술은 두 손으로 따라야지 그것도 몰라. 이래서 여자들은 쯧쯧.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성차별적인 인식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민아는 화들짝 놀라 두 손으로 공손히 술병을 다시 잡았지만 박 부장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그녀의 손등을 툭 쳤다. 손이 참 곱네. 이 고운 손으로 술이나 잘 따르면 되는 거야.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팀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시선을 불판 위에 지글거리는 삼겹살에 고정했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박진만 부장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 회사에서 막강한 실권을 쥔 인물이었고 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다음 날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아무도 몰랐다. 이 끔찍한 회식이라는 이름의 고문은 약자를 향한 일방적인 권력 과시의 장에 불과했다. 이민아는 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굳게 깨물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방구석 가장 어두운 자리에 앉은 또 다른 신입사원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윤. 그녀는 오늘 이 회식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평범한 검은색 정장, 최소한의 예의만 차린 옅은 화장,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마치 이 시끄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정물화처럼 그저 조용히 앉아 물잔만 입에 댈 뿐이었다. 다른 직원들이 박 부장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지우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저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다. 오히려 비정상적일 정도로 냉정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사의 추태가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박진만 부장의 목소리 톤 변화, 술에 취했을 때의 언어 패턴, 다른 직원들의 복종적인 태도, 그리고 이민아 사원의 공포 반응.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분석되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강지윤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소속 현역 중령이자 현재 국방정보사령부의 특수임무를 받아 이 회사에 위장 잠입한 베테랑 요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 회사가 맡고 있는 차세대 구축함 전투 시스템,
청상어 블루샤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출의 중심에 바로 저기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박진만 부장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꼰대 상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고 있는 매국 노일 가능성이 높은 목표물 알파였다. 지우는 지난 3개월간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하며 박진만의 비리와 부패 증거를 수집해왔다. 그녀가 착용한 평범한 안경테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내장되어 지금 이 순간의 모든 대화와 장면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박진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프로젝트의 보안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식은 그가 최근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자축의 자리인 동시에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기도 했다. 지윤에게 이 회식은 박진만의 경계심이 가장 무너진 순간을 포착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임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폭력이었다. 하하하, 미나 씨. 그렇게 굳어있지 말고 이리 와서 부장님 옆에 앉아봐. 신입이 싹싹해야 예쁨 받지. 박 부장이 노골적으로 손짓하며 이민아를 불렀다. 이민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박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이것 봐라. 지금 내 말을 CVUNGO야 씹은 거야. 무시한 거야. 이에 속어 내가 웃음나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장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조용하고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끄러운 고깃집의 모든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들려왔다.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 방구석의 강지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압도하는 듯한 깊고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관찰하는 관객처럼 박진만을 분석하고 있었다. 박진만은 자신의 흥이 깨졌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뭐야? 넌 또 강지윤 씨라고 했나? 지금 내 말 끄는 거야. 그는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볼품없는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그는 코웃음을 쳤다. 아니, 신입들이 단체로 가니 배 밖으로 나왔나? 이민아 씨는 얼굴이라도 예뻐서 봐준다지만 넌 뭐냐, 넌 뭐 믿고 지금 나한테 끼어들어. 박진만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졌다. 그는 지윤이 그저 조용한 성격의 만만한 신입이라고 판단했다. 팀장님도 참, 요즘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는 옆에 앉은 팀장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팀장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박진만은 다시 지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감히 내까지 깨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지윤이 자신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강지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진만을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아서 박진만은 순간적으로 술이 깨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을 불쾌함으로 덮어버렸다. 뭘 봐, 눈 안 깔아.
이것 봐라. 진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그딴 눈으로 쳐다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기세로 상체를 지훈 쪽으로 기울였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뒤섞여 뿜어져 나왔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지글거리는 고기 타는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이민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지 못했다. 박진만이라는 폭주기관차에 강지윤이라는 정체불명의 신입사원이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진만 부장의 붓게 충혈된 눈이 강지윤에게 고정되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마치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글거리던 고기 소리도, 웅성거리던 직원들의 목소리도, 바깥의 소음도 모두 멈췄다. 오직 박진만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시선이 지윤에게 꽂히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이 감히 자신을 가로막은 존재감조차 없던 신입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노려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박진만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이민아를 몰아붙일 때의 고함과는 달리 낮고 위협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민아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자 아주 잠깐의 안도감과 함께 지윤에 대한 엄청난 걱정에 휩싸였다. 저 조용하던 동기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닫고나 있을까. 강지윤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맑고 투명한 그래서 더 속을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눈동자였다. 부장님. 그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이민아 씨가 많이 불편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정중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의 행동은 틀렸고 나는 그것을 중단시킬 것이다. 박진만은 살면서 이런 종류의 하극상을, 그것도 갓 입사한 여자 신입사원에게서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붉어진 얼굴이 순간적으로 검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알코올로 마비되었던 분노의 신경이 일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박진만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윤에게서 시선을 떼고 마치 희극을 보고 있다는 듯이 과장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거 들었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그는 다른 직원들의 동조를 구하려 했지만 모두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이 폭풍의 눈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야, 박진만의 목소리가 다시 지윤을 향했다. 그는 이제 존칭조차 생략했다. 너,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깝죽대는 거야. 신임 나부랭이가. 그것도 오늘 처음 회식 따라온 년이 지금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의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인격을 모독하여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 그는 지윤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지윤을 덮쳤다. 역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도 돼.
이미나 쟤는 얼굴이라도 반반해서 내가 참고 봐주는 거야. 근데 넌 뭐야 볼품없이 생겨가지고. 너 같은 건 우리 회사에 왜 뽑혔는지 모르겠네. 그는 지윤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비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목표물 알파 박진만의 심리 패턴. 그는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공격한다. 특히 상대가 여성일 경우 외모나 사생활 같은 본질과 무관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든다. 지윤의 평범한 외모와 조용한 성격은 그에게 있어 가장 만만한 공격 포인트였다. 강지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진만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박진만을 도발하여 그의 비리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위장 신분은 단순한 직장인이었고 직장인 강지윤은 지금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민아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짓밟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UDT에서 배운 전우회와도 그녀가 가진 군인으로서의 신념과도 맞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박진만은 겁을 먹었다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왜? 말이 안 나와. 아까는 잘만 짓거리더니. 쫄았어.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콱 내리쳤다. 술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내가 말이야. 너 같은 년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처음엔 아닌 척, 고고한 척 하다가 결국엔 승진시켜 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윗사람들한테 꼴이나 치는 것들이지. 안 그래, 부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번에는 지윤이 아니라 구석에 앉아있던 김 대리였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작은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그조차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박진만의 분노는 이미 강지윤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넌 빠져. 김 대리, 지금 내가 전현 버릇 고치고 있으니까. 박진만은 이제 이성을 거의 잃어보였다. 그는 지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자신이 이 방의 왕이어야 했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했다. 그런데 저 눈빛, 감히 자신을 동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저 무감정한 눈빛. 그것이 박진만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지윤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너,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가르쳐 주마. 회사 생활이 뭔지, 어른 무서운 게 뭔지, 너 같은 건 말이야. 그는 말을 고르며 가장 모욕적인 단어를 찾으려 했었다. 그의 시선이 지윤의 단정한 정장과 옅은 화장을 훑었다. 너 같은 건 그냥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래, 넌 그냥 장식품이야. 알았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0도 이하로 얼어붙었다. 장식품.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최악의 모독이었다. 이민아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다른 직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박진만이 막 나가는 인간이라지만 같은 팀원에게,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런 말을 내뱉을 줄은 몰랐다. 강지윤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꿈틀했다. 장식품, 장식품. 그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UDT의 지옥주 훈련, 수심 10m 아래서의 비상 탈출 훈련, 적진 한복판에서의 야간 침투,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그녀가 지켜온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전우들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장식품이라니. 그녀의 임무는 박진만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저 오만하고 부패한 자에게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만이 자신의 모든 카드를 꺼내 보이도록 유도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박진만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박진만은 지윤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하며 희열에 차 있었다. 왜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고작 신입사원 주제에 그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지윤을 몰아붙였다. 그는 지윤이 울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겁에 질린 표정이라도 짓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지윤은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저 차갑고 무감정했던 눈빛이라면 이제는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을 때 그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가 짓는 그런 종류의 서늘하고도 냉혹한 확신이었다. 너. 박진만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자신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다. 술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심장의 두근거림이 사실은 본능적인 공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불쾌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질렀다. 뭘 봐, 눈 안 깔아. 인연이. 그는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을 돌아 지윤이 앉은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지윤의 어깨를 밀치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 이민아가 비명을 질렀고 김 대리가 부장님,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박진만의 손이 지윤을 향해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박진만 부장의 손이 허공에서 번쩍 들렸다. 굵고 붉은 핏줄이 선 그 손은 그의 오만함과 폭력성을 그대로 담은 채 강지윤의 어깨를 향해 내리찍힐 기세였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민아는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인해 극도로 커져 있었다. 김 대리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박진만의 동작을 막기에는 너무 늦어 보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폭력의 순간이 임박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강지훈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육중한 손을 피하려 하거나 눈을 감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더욱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박진만의 눈동자 깊숙한 곳을 꿰뚫고 있었다. 넌 그냥 장식품이지. 조금 전 박진만이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지윤의 귓가에, 아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울렸다. 장식품. 그것은 그녀가 지난 15년간 군복을 입고 지켜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단어였다. 칠흑 같은 바다에 몸을 던지고 적진의 총알 세례를 뚫고 전우를 구해냈던 그 수많은 밤들. 혹한의 추위 속에서 뼈가 얼어붙는 고통을 감내하며 완수했던 임무들.
그녀가 중년 강지윤이 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피와 땀, 그리고 희생. 이 모든 것이 저 따위 인간의 입에서 나온 장식품이라는 한 단어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마치 스위치를 올리듯 딱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평범한 신입사원의 무표정하고 수동적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수십 번, 수백 번의 실전을 거치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의 눈빛이 자리 잡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눈앞의 위협 요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냉철한 판단력만이 번뜩였다. 박진만의 손이 지윤의 어깨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강지윤은 앉은 자세 그대로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동시에 왼손을 정광석화처럼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은 박진만의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독사가 먹잇감의 급소를 정확히 물어채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녀의 5손가락이 박진만 손목의 가장 취약한 관절과 신경다발이 모인 곳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움켜쥐었다. 끄아아아아아 고깃집 별실을 뒤흔드는 짐승의 것에 가까운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진만 부장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듯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잡힌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핏기는 순식간에 가셔 하얗게 질려버렸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미친 놔. 이년아. 그가 고통 속에서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 안의 왕처럼 군림하며 폭언을 일삼던 박진만 부장이 그저 장식품이라고 불렸던 가장 연약해 보였던 신입사원 강지윤에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한 것이다. 심지어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부장님.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강지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는 동작에도 불구하고 박진만의 손목을 움켜쥔 그녀의 왼손은 단 1mm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진만은 손목이 꺾인 고통스러운 자세로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질질 끌려오듯 따라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체면과 권위는 이미 산산조각 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강지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리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 사살이었다. 내가 뭘? 박진만은 고통과 충격으로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만들지 못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지윤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윤의 팔은 마치 바위에 박힌 강철 기둥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윤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가자 뼈와 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아파. 손목 부러지겠어. 박진만이 결국 비굴한 신음을 토해냈다. 장식품. 지윤이 그 말을 되돌려 주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녀의 눈을 마주한 박진만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저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신입사원이나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잘못, 잘못했다. 잘못했어요. 놔주세요. 제발. 왕의 비굴한 애원이었다. 이민아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김대리 역시 안경을 고쳐 쓸 생각도 못한 채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압도당해 있었다. 강지윤은 박진만을 잠시 더 그렇게 세워두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오만했던 권력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목격하도록, 그리고 그녀는 박진만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UDT 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 마지막 명령을 하다라는 지휘관의 목소리처럼 차가웠다. 내가 오늘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입은 군복이다. 그 말과 동시에 지우는 박진만의 손목을 잡은 채 그대로 비틀어 그의 등을 벽에 쳐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진만의 몸이 벽에 부딪혔고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를 뿌리치듯 손을 놓았다. 박진만은 부러진 것 같은 손목을 감싸 쥔 채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지윤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방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박진만 부장이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내지른 억하는 외마디 비명만이 탁한 공기 중에 메아리 쳤다. 그는 부러진 것 같은 손목을 감싸쥔 채 끔찍한 고통과 그보다 더 큰 충격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감히 자신을, 이 회사의 실세인 자신을 저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여자가 이민아와 김대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듯 그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 강지윤은 더 이상 신입사원 강지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박진만을 향했다. 바로 그때 이 정적을 깬 것은 박진만의 충실한 신복이자 그의 옆에서 온갖 아첨을 떨던 안 과장이었다. 이 미친년이, 안 과장은 술에 취한 데다 자신의 주군이 한낱 여자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그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았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감히 우리 부장님을 죽었어. 이년아. 안 과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함을 지르며 손에 쥔 소주병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강지윤을 향해 무작정 돌진했다. 그는 이성을 잃은 황소와도 같았다. 이민아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안 돼. 김대리 역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막으려 했지만 안 과장의 돌진은 너무나도 빨랐다. 하지만 강지윤의 눈에는 안 과장의 모든 움직임이 지독히도 느린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는 돌진해오는 안 과장의 어깨, 술병을 쥔 손의 각도, 그리고 무게 중심이 실린 방향을 단영 1초 만에 분석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그저 엉성한 돌진에 불과했다. 강지윤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다. 안 과장이 소주병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그녀를 향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지우는 왼쪽으로 반보 딱 한 걸음만을 옮겼다. 동시에 그녀는 몸을 회전시켰다. It. 안 과장의 소주병은 방금 전까지 지훈이 서 있던 허공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추진력과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휘청였다. 그는 지윤의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강지윤은 몸을 회전시킨 그 힘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안 과장을 향해 몸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뒤를 향해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가격했다. UDT의 근접 전투술 CQC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중 하나인 후방 팔꿈치 치기 백워드 엘보 스트라이크였다. 헉, 둔탁하고도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의 팔꿈치는 정확하게 안 과장의 오른쪽 옆구리, 정확히는 간 리버에 위치한 늙골 하단을 강타했다. 안 과장의 모든 움직임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그의 손에서 소주병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는 숨을 쉬려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폐로 들어가는 공기는 없었다. 간에 가해진 충격은 복부 전체의 신경계를 마비시켰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호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안 과장은 그 어떤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두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감싸쥐고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그의 입에서는 흐 하는 공기 새는 소리만이 고통스럽게 새어나왔다. 운이요? 아니,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방 안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민아는 자신의 입을 막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김 대리는 일어난 자세 그대로 완전히 석고상이 되어버렸다. 다른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뒤에 숨거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2명이었다. 회사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박진만 부장과 그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안 과장. 그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이제는 저 장식품이라 불렸던 가녀린 신입사원 강지윤의 발밑에서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고 다른 한 명은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강지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 없었다. 그저 방금 전 성가신 날벌레 2마리를 쫓아낸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 조각들을 무심하게 한번 내려다본 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진만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박진만은 안 과장이 단 한 방에 쓰러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공포에 질린 채 목격했다. 그의 술은 이미 1초 전에 모두 깨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힘이 센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것은 전문가였다. 인간의 몸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지 정확히 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의 정체는 뭐지? 왜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혹시 박진만의 얼굴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순수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생각해냈다. 그는 고통을 잊은 듯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 애썼다. 지우는 그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았다. 박진만은 몇 번의 실패 끝에 간신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세요, 형님, 접니다. 박진만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여기 어떤 미친년이. 그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존재, 자신이 관리하던 조직폭력배 형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공격이었다. 박진만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형님, 예. 접니다. 지금 당장 좀 와주십시오. 여기 XX가든 별실입니다. 어떤 미친년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 와주십시오. 네. 전화를 끄는 박진만은 고통을 잠시 잊은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공포와 뒤섞인 희미한 안도감, 그리고 지윤을 향한 악독한 복수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제 곧 닥칠 끔찍한 광경을 상상하며 지윤을 향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시선을 보냈다. 너 이제 죽었어. 이 미친년. 내가 누굴 건드렸는지 넌 이제 내 손에서 안 끝나. 우리 형님 오시면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이죽거렸다. 그가 말한 형님은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 흑사파의 행동대장이었다. 박진만은 그들에게 회사의 개발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왔고, 동시에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지금 그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최악의 폭력을 호출한 것이다. 방 안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다른 직원들은 조폭이라는 단어를 듣자마, 아니, 그 형님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만으로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직장 내의 횡포나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진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지윤 씨. 지금 어떡해요? 이민아가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지윤의 옷자락을 잡을 듯 말 듯 망설였다. 도망가야 돼요. 빨리. 김대리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찾으려 했었다. 강지윤 씨, 박 부장이 부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깡패들이라고요. 이러다 우리 다 큰일 나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하지만 강지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박진만이 전화를 거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흥미로운 연극의 한 장면을 보듯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경테에 달린 초소형 녹음기는 박진만의 통화 내용, 형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암시하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목표물 알파, 박진만, 조직폭력배, 흑사파와 연계 확인,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는군. 지윤의 머릿속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임무의 결정적인 돌파구였다. 박진만의 개인 비리를 캐는 것에서 이제는 국가 기밀 유출에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된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판이 커진 것이다. 그녀는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지윤이 김 대리와 이민아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이 지옥 같은 상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두 분은, 아니,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지금 즉시 이 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네, 하지만 지윤 씨는 김 대리가 당황해서 되물었다. 이건 더 이상 여러분이 관여할 회식이 아닙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조언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나가셔서 아무도 이 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식당 주인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여기서 조직폭력배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그녀는 일부러 마지막 말을 박진만이 들으라는 듯이 또렷하게 말했다. 박진만은 그 말에 움찔했지만 곧 도착할 자신의 백을 생각하며 다시금 사악하게 웃었다. 직원들은 망설였다. 저 신비하고도 무서운 동료를 저곳에 혼자 두고 나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조직폭력배라는 공포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 대리는 이를 악물었다. 알겠습니다. 미나 씨, 가요 다들. 빨리. 직원들이 겁에 질린 채 쓰러진 안 과장과 신음하는 박진만을 피해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민아는 마지막까지 울먹이며 지윤을 돌아봤지만 지윤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하하하. 하하하.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방 안에 지윤과 박진만 그리고 신음하는 안 과장 단 세 사람만 남게 되자 박진만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꼴에 동료라고 챙겨주는 거냐. 웃기지 마. 넌 이제 끝났어. 넌 저 문을 못 나간다고. 내가 내년에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저 형님들 발밑에. 그의 저주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쾅. 방의 미닫이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부서지며 열렸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육중한 그림자들이 방 안을 순식간에 채웠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눈에 봐도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거구의 남자들 대여섯 명이 좁은 별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와 폭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피냄새와 위스키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 유난히 눈빛이 사납고 뺨에 흉터가 길게 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흑사파의 행동대장이자 박진만의 형님인 독사 최철민이었다. 최철민은 방 안의 광경을 순식간에 훑어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안 과장, 그리고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원을 요청하는 처참한 몰골의 박진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한 여자. 부장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최철민의 목소리는 아스팔트에 유리 조각을 가는 듯 거칠고 낮았다. 형님 오셨습니까? 전현입니다. 저 미친년이 박진만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지윤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전현이 갑자기 저를 공격하고 안 과장까지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전현 좀, 제발. 최철민의 사나운 눈이 강지윤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한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가녀린 체구.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 계집애 하나가 두 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는 박진만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박 부장, 요즘 운동 좀 하셔야겠네. 이런 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바닥 망신 다 시키고 그는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다. 야, 너희들 전연 손발 성한데 없게 만들어서 박 부장님 앞에 대령해.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 좀 해드려야겠다. 네, 형님, 검은 정장의 거구 두 명이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음흉하게 웃으며 너클을 손에 끼고 지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방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문은 조폭들에 의해 막혔다. 박진만은 이제 곧 펼쳐질 끔찍한 복수극을 기대하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윤은 천천히 자신의 정장 재킷상의 버튼을 풀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두 명의 조폭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임무 변경, 목표물 알파 및 연계된 흑사파 전원 현장 제압, 즉각 실행.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다. 이번에는 냉철함을 넘어 적을 섬멸하기 직전의 전투 모드로. 그녀의 몸이 살짝 낮아지며 UDT의 완벽한 전투 준비 자세 컴바트 스탠스를 취했다. 그녀의 두 손이 가볍게 말려 쥐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신입사원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수천 번의 단련을 거친 그 자체로 완벽한 무기였다. 네, 형님. 너클을 낀 두 명의 거구가 강지윤을 향해 다가서는 순간 좁은 방 안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살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 작은 여자 하나를 어떻게 요리할지 생각하며 음흉하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진만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제 곧 펼쳐질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기대하며 광기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통도 잊은 듯했다. 첫 번째 거구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너클을 낀 주먹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과시라도 하려는 듯 인연이 라며 욕설을 내뱉으며 지윤의 안면을 향해 무식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좁은 방 안이라 피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격이었다. 그러나 강지윤의 눈에 그 주먹은 마치 정지 화면을 천천히 재생하는 것처럼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동시에 상대의 공격 범위 안쪽으로 오히려 한 걸음 더 파고들었다. 상대가 주먹을 뻗은 그 팔의 안쪽 사각지대였다. 거구는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목표물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찰나 그는 자신의 명치에 지옥에서 울리는 듯한 둔탁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느꼈다. 컥! 강지윤의 팔꿈치였다. UDT 근접 전투술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파괴적인 기술. 그녀는 파고드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온 체중을 실은 팔꿈치를 상대의 급소. 태양신경총 소라플렉스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거구의 눈이 하얗게 뒤집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단 한순간에 빠져나갔고 전신을 관통하는 마비성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가 본능적으로 상체를 숙이며 무너지려는 바로 그 순간 지윤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숙여지는 상대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의 무릎을 들어 올려 상대의 안면을 강타했다. 퍽! 뼈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거구의 코뼈가 으스러지는 것이 분명했다. 크억! 하는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소리와 함께
2미터에 가까운 거구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일어났다. 이게 두 번째 거구는 자신의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여 달려들었다. 그는 너클을 낀 주먹으로 방어할 틈도 없이 지윤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강지윤은 마치 춤을 추듯 그의 주먹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해냈다. 그녀는 상대가 흥분하여 휘두르는 공격의 틈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상대가 오른 주먹을 크게 휘두르는 순간 지윤은 그 팔을 쳐내는 동시에 다시 한번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의 오른팔, 바로 그 너클을 낀 손목을 두 손으로 낚아챘다. 뭐야. 거구는 자신의 팔이 붙잡히자 힘으로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지윤의 손은 마치 강철 바이스처럼 그의 팔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지윤은 그대로 몸을 회전시켰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동시에 UDT의 관절 기술 저인트럭을 시전했다. 방안을 가득 채웠던 박진만의 비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처절하고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거구의 팔목과 팔꿈치 관절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각도로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다. 오두둑하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내 팔. 거구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지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꺾인 팔을 붙잡은 채 그 거대한 몸뚱이를 들어 올려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나머지 3명의 조폭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뭐야. 볼링 핀처럼 3명의 조폭들이 굴러오는 동료와 부딪혀 뒤엉키며 넘어졌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흑사파의 행동대장, 독사 최철민과 방금 넘어진 3명, 그리고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박진만 부장이었다. 최철민의 얼굴에서 처음에 그 거만하고 잔인했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뺨에 있는 흉터가 격렬한 분노와 당혹감으로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부하 2명이 저 말라 보이는 여자 하나에게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폐기물처럼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너 정체가 뭐야? 최철민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과 동시에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철컥하는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은색 3단봉이 그의 손에서 펼쳐졌다. 진짜 무기가 등장한 것이다. 전현 죽여버려. 형님 박진만이 바닥에서 발악하듯 소리쳤다. 전현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죽여. 최철민은 3단봉을 고쳐쥐고 뒤엉켜 있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멍청하게 뭐해. 다 같이 덤벼. 전현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3명의 조폭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다. 그들 역시 겁에 질렸지만 보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들은 최철민과 함께 사방에서 지윤을 포위하듯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4대1. 게다가 상대의 리더는 3단봉까지 들고 있었다. 이민아나 김대리가 이 광경을 봤다면 심장이 멎었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지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침착하게 4명의 움직임을 모두 주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3단봉을 쥔 최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리더를 먼저 무력화시킨다.
이것은 UDT의 기본 전술이었다. 죽어.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최철민이었다. 그는 삼단봉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지윤의 머리를 향해 수직으로 내리쳤다. 뼈를 부러뜨릴 기세의 강력한 공격이었다. 강지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삼단봉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 그녀는 이미 최철민의 바로 코앞까지 접근해 있었다. 그녀의 왼손이 삼단봉을 쥔 최철민의 손목을 아래에서 위로 쳐 올렸고 동시에 오른손은 뱀처럼 뻗어나가 그의 손아귀에서 삼단봉을 빼앗아 쥐었다. 최철민은 손안에 있어야 할 무기가 사라진 것을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무기가 자신의 몸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아, 강지윤은 빼앗은 삼단봉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철민의 오른쪽 무릎 슬개골을 강타했다. 최철민의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이며 그 거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은 최철민의 어깨를 삼단봉으로 내리쳤고 마지막으로 삼단봉의 끝부분으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찔렀다. 최철민은 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다. 리더가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 단 3초. 히, 힉, 힉. 남은 3명의 조폭들은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형님. 그 무시무시했던 독사가 저 여자에게 장난감처럼 무력화되는 것을 본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할 의지를 상실했다. 뭐야. 저 여자. 괴물이야. 한 명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다. 강지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쥔 삼단봉을 도망치는 조폭의 등을 향해 정확하게 투척했다. 아미드다이. 삼단봉은 정확하게 그의 등 중앙, 척추를 가격했고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2명. 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두 손을 들고 항복의 의사를 표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강지윤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재킷을 여몄다. 방 안은 처참했다. 6명의 건장한 조폭들과 안 과장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박진만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이제는 공포를 넘어선 경악으로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를 장식품이라고 불렀는지 도무지 현실감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찰이다. 꼼짝 마. 방의 부서진 문으로 방탄조끼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 대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수많은 남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멀쩡하게 서 있는 한 여자.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경찰팀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 순간 바닥에 있던 박진만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경찰을 향해 기어가며 소리쳤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다 그랬어요. 저 여자가 우리를 다 공격했어요. 저녀는 간첩일지도 몰라요. 빨리 저 여자를 체포해요.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지윤에게로 향했다. 가장 앞장섰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일단 진술부터. 강지윤은 경찰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정장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움직이지 마. 손 빼. 당장. 경찰관이 반사적으로 허리에 테이저 건에 손을 가져가며 소리쳤다. 강지윤은 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아이디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경찰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경찰관의 눈이 그 아이디 카드에 고정되었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디 카드 중앙에는 선명한 대한민국의 금색 봉황 무늬가 박혀 있었다. 계급 중령 중링, 성명 강지윤. 소속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 경찰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UDT. 그것도 중령 현역 특수부대 지휘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저 아이디 카드는 명백히 군 최고위급 신분증이었다. 저기. 경찰관은 자신도 모르게 차려 자세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떨림이 묻어났다. 실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강지윤은 아이디 카드를 접어넣으며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과 박진만을 차가운 시선으로 가리켰다. 국방부 직속 특수 임무 수행 중.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신입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냉철하고도 압도적인 명령조였다. 이들은 흑사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며 현역 군인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현행범들이다. 그리고 저기 저 남자. 박진만 부장은. 그녀는 박진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진만은 UDT. 중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이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1급 군사 기밀을 적성 조직에 유출한 간첩 혐의자다. 전원 확보하라. 즉시. 국가 안보에 관련된 1급 군사 기밀을 적성 조직에 유출한 간첩 혐의자다. 전원 확보하라. 즉시. 강지윤 중령의 마지막 말은 마치 이 방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리는 절대 영도의 명령처럼 울려 퍼졌다. 간첩. 그 한 단어가 가진 무게는 조금 전까지 방 안을 채웠던 폭력의 공포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대하고도 차가운 절망감이었다. 경찰팀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는 것을 넘어 파랗게 변해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단순 폭력 사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중령님, 경찰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디티. 그것도 현역 중령. 그리고 간첩 혐의. 이것은 그의 관할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국가적인 차원의 대형 사건이었다. 쇼야 저거 다 가짜야. 그때까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진만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발악적인 고함을 질렀다. 그는 경찰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려 애썼다. 전현이 쇼하는 거라고. 내가 무슨 간첩이야. 저 신분증 저거 위조된 거야. 당장 전현을 체포해. 전현이 우릴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제가 간첩이지.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에 불과했다. 경찰팀장은 박진만의 외침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강지윤 중령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저 압도적인 기세, 방금 전 6명의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한 살벌한 실력, 그리고 저 얼음장 같은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원 엎드려 손머리 뒤로 당장 경찰팀장이 대신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아직도 항복 자세로 떨고 있는 남은 2명에게 고함을 질렀다. 총기. 아니, 테이저 사용 허가 저항하면 즉시 제압해.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지윤을 용의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현장의 지휘관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지원 병력처럼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거칠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독사 최철민은 무릎이 박살난 고통 속에서도 이게 무슨 이라며 중얼거렸지만 경찰봉이 그의 등을 내리찍자 신음과 함께 굴복했다. 강지윤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일반 상용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두꺼운 검은색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그녀는 경찰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침착하게 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작했다. 통신보안. 강지윤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현재 위치. XX가든 별실. 청상어 프로젝트 관련 보고. 그녀의 입에서 청상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진만의 눈이 공포로 극도로 커졌다. 그것은 그가 1급 기밀로 빼돌리고 있던 차세대 구축함 전투 시스템의 코드명이었다. 저 여자가 저 장식품이라고 불렀던 신입사원이 어떻게 청상어를 알고 있단 말인가. 박진만의 뇌 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목표물 알파. 박진만. 신병 확보 완료. 지윤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현장에서 흑사파 소속 연계 조직원 7명 동시 제압. 이 과정에서 경미한 저항이 있었으나 전원 무력화 성공. 공무집행방해 및 군사 기밀보호법 위반 현행범으로 확보. 경찰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끔찍한 아수라장을 경미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다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본인이 흑사파를 직접 호출. 기술 유출의 대가로 비호를 받아온 정황 포착. 통화 내용 확보 완료. 지윤은 자신의 안경테를 가볍게 툭 쳤다. 중요한 것은 이 자가 간첩 혐의자 본인입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 병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1차 통제 중. 즉시 헌병특 임대 SDT 및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 파견 요청. 기무사. 박진만 부장의 귀에 그 세 글자가 꽂히는 순간 그의 심장은 말 그대로 멈추는 듯했다. UDT가 폭력의 상징이라면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는 종말의 상징이었다. 일반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 군 내부의 간첩과 비리를 색출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섭고 폐쇄적인 권력기관.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민간인 박진만이 아니라 적성 행위자로 분류되어 이 사회에서 완전히 삭제될 것임을 의미했다.
박진만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절규가 새어 나왔다. 내가 무슨 짓을.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 자신이 장식품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온 저승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3개월간 자신을 속여온 저 여자의 연기력에 소름이 끼쳤다. 그 평범한 얼굴, 그 조용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보존 및 증거물 확보 후 즉시 인계하겠습니다. 통신 보안. 강지우는 통화를 마쳤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제야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팀장을 바라보았다. 경찰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거의 경례에 가까운 자세로 그녀를 맞이했다. 중령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 시간부로 이 XX가 든 건물 전체를 통제합니다. 강지윤이 명령했다. 방금 전 제보고 내용은 모두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귀서 소속 경찰관 전원의 신원 및 연락처를 저에게 보고하고 기무사 요원 도착 시까지 현장 보안 유지 및 외부 인원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 지윤이 턱짓으로 박진만을 가리켰다. 그는 이미 공포로 반쯤 실신한 상태였다. 저 자는 단순 폭행범이나 조폭이 아닙니다. 국가 반역 혐의자입니다. 절대 도주하거나 자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십시오. 저 자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시 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만약 박진만이 입을 열기 전에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 있던 경찰들 역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경찰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저기 저 사람 꼼짝 못하게 포박해. 눈도 깜빡이지 말고 지켜. 박진만은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이 자신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장식품이라니. 내가 중령을, UDT 중령을 장식품이라고. 그는 자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킨 방아쇠였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시끄러 입 다물어 경찰이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강지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깨진 소주병 조각들, 엎어진 테이블, 그리고 피와 토사물로 더러워진 바닥. 그녀의 임무는 이제 구부능선을 넘었다. 그녀는 부서진 문을 넘어 복도로 나섰다. 복도에는 김대리와 이민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경찰들의 통제하에 공포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윤이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민아는 울먹이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았다. 지윤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 대리와 눈이 마주쳤다. 김 대리는 그녀에게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윤은 그를 향해 아주 가볍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괜찮다. 혹은 수고했다는 의미가 담긴 무언의 신호였다.
그 순간 식당 밖에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 경찰차의 삐용삐용 하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다. 우웅, 공기를 찢는 듯한 낮고 육중하며 위압적인 사이렌 소리. 그리고 수많은 군화발이 건물의 계단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 헌병특임대, SDT와 기무사 요원들이 현장을 인수하기 위해 도착한 것이다. 우웅. 일반적인 경찰차의 사이렌과는 차원이 다른 낮고 위협적인 경고음이 식당이 위치한 건물 전체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공기를 압축하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복도에 웅크리고 있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그 소리와 동시에 쿵쿵쿵 쿵 하는 수십 개의 군화가 계단을 동시에 울리는 둔탁한 진동이 아래층에서부터 빠르게 올라왔다. 그것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듯한 무자비한 기세였다. 몇 초 뒤 복도 양쪽 끝에서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 헬멧 그리고 자동 소총 K1A로 완벽하게 무장한 인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의 팔뚝에는 헌병특임대 SDT라는 선명한 패치가 그리고 가슴에는 군사경찰 미리터리 폴리스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복도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전원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엎드려. 그들의 고함은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실전의 살기가 담겨 있었다. 김대리와 이민아를 비롯한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들조차 이들의 등장에 압도당해 긴장한 채 총에서 손을 떼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려 했다. 서울 XX경찰서 소속입니다. 현장 지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SDT 대원들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현장의 확고한 통제였다. 그들 뒤로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헌병특임 대원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산에 두 명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그 어떤 무장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보다 더 살벌했다. 국군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구 기무사, 간첩과 국가 반역을 다루는 군 최고 정보수사기관의 요원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성이 복도에 서 있는 강지윤을 발견했다. 그는 지윤에게 다가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목례를 했다. 강중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보지원사 소령 김철규입니다. 현장, 지금부로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강지윤 중령이다. 지윤 역시 그에게 짧게 경례를 붙였다. 수고하십니다. 김소령. 그들의 대화를 엎드린 자세로 겨우 고개를 든 김 대리와 이민아가 멍하니 바라보았다. 중령님, 소령. 그들의 귀에는 이 모든 대화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저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입사 동기 교육을 받았던 저 평범한 강지윤 씨가 정말로 저 무시무시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중령이었다니. 현장 상황은 김철규 소령이 물었다. 목표물 알파. 박진만. 주범 일명. 연계 조직 흑사파 행동대장. 독사 최철민 포함 7명. 전원 별실. 내부에서 무력화 완료. 저항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음. 현장 초동 통제는 관할서에서 협조 중. 알겠습니다. 즉시 신병 인계받겠습니다. 김소령이 손짓하자 SDT 대원 2명이 지훈을 따라 별실 안으로 진입했다. 별실 안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다. 경찰들이 제압해 놓은 조폭들과 박진만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SDT 대원들은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의 수갑을 푼 뒤 더 강력한 군용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목을 등 뒤로 다시 결박했다. 그것은 체포가 아니라 포박이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불법이야. 나는 민간인이야. 내가 왜 군인들한테. 박진만은 자신이 군사경찰에게 결박당하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고 발악했다. 그는 자신이 민간인 신분이므로 군사법정이 아니라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다가온 김철규 소령은 그의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김소령은 박진만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진만 씨, 당신은 오늘부로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야. 뭐라고? 당신이 유출한 청상업 프로젝트는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의거한 1급 군사기밀이다. 또한 당신은 군형법 제80조 간첩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거다. 민간인이라도 국가안보사범은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어. 넌 이제 끝났다고. 이 매국노 새끼야. 군사법정. 박진만의 눈이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변호사도, 집행유예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는 이제 민간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군형법에 따라 간첩으로 다뤄질 것이다. 그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이었다.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내가 다 불겠습니다. 제발, 기무사. 아니, 안보사만은. 그는 꼴사납게 울며 애원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 부장님의 위엄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하고 추악한 범죄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철규 소령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SDT 대원들에게 턱짓했다. 임마가 끌고 가. SDT 대원이 재갈을 물리듯 박진만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그를 짐짝처럼 끌고 방을 나갔다. 독사 최철민을 비롯한 나머지 조폭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가축처럼 끌려나갔다.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강지윤은 김철규 소령에게 마지막 증거물을 인계했다. 그것은 그녀가 3개월간 잠입하며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평범한 볼펜 모양의 초소형 USB였다. 그녀의 안경테와 연동된 모든 녹음, 녹화 파일, 박진만의 뇌물수수 장면, 하청업체 협박 녹음, 그리고 오늘 이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 이민아를 향한 성희롱, 자신을 장식품이라고 모욕했던 순간, 그리고 흑사파를 호출하는 통화 내용까지 이것으로 목표물 알파에 대한 모든 증거 인계를 완료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중령님.
김소령은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이제 중령님의 임무는 종료되었습니다. 본부로 복귀하시겠습니까? 강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남은 절차가 있다. 그녀는 김소령을 지나쳐 여전히 복도에 엎드려 있는 직원들에게로 다가갔다. SDT 대원 하나가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김소령의 손짓의 뒤로 물러났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민아와 김대리 앞에 섰다. 일어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군인의 살기는 담겨 있지 않았다. 김대리와 이민아는 머뭇거리며 군인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들은 감히 지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저기, 지윤 씨. 아니, 저, 중령님.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국가안보 사안의 중요 참고인입니다. 지윤이 말했다. 곧 안보사 요원들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박진만 부장의 박진만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도 모두. 그녀는 이민아를 바라보았다. 이민아는 여전히 울음을 참고 있었다. 이민아 씨. 지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겪은 일 모두 잊지 말고 정확하게 진술하십시오. 그것이 박진만에게 또 다른 죄를 추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강중령이 아니라 강지윤으로서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2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하고 참지 마십시오. 당신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지윤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김철규 소령에게 다시 한번 짧게 목례를 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도열한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위장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다시 UDT의 지휘관 강지윤 중령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 굴지의 IT 보안 솔루션 기업인 시큐어테크 본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전날 밤의 회식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폭행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사와 헌병특임대 SDT가 투입된 그날 밤, 박진만 부장을 비롯한 전략기획팀 일부와 흑사파 조직원 전원이 현장에서 즉시 연행되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회사 전체를 덮쳤다. 아침 9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안보사 요원들과 함께 각 잡힌 해군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들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곧장 전략기획팀 사무실과 박진만의 사무실, 그리고 서버실로 향했다.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릴 틈도 없이 사무실은 군사안보구역으로 선포되었고 박진만과 관련된 모든 하드디스크와 서류가 압수되었다. 뭡니까? 이게 영장 있으십니까? 법무팀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항의하려 했지만 안보사의 김철규 소령이 내민 것은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군사기밀보호법 집행 공문이었다. 법무팀장은 간첩 혐의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동료였던, 아니,
상사였던 박진만 부장이 간첩 혐의로 군사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통을 치며 사무실을 활보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국가 반역자가 되어 사라진 것이다. 박진만의 라인을 타며 그에게 아부하던 안 과장과 몇몇 측근들 역시 비리 연루 혐의로 안보사 조사실로 직행했다. 전략기획팀의 핵심 인력 절반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오후가 되자 회사의 CEO와 핵심 임원진 전원이 대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그곳에는 김철규 소령과 함께 해군 본부에서 파견된 더 높은 급의 장성준장이 앉아 있었다. CEO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1급 군사 기밀 프로젝트인 청상어의 보안을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10분 넘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해야 했다. 박진만 개인의 비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군 준장의 노호가 회의실을 울렸다. 귀사의 보안 시스템은 종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청상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및 귀사와의 계약 파기까지 고려 중임을 명심하십시오. CEO의 등은 식은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이라는 명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였다. 청상어 프로젝트는 즉각 군의 직속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사실상 안보사의 특별 감찰을 받게 되었다. 박진만이라는 하나의 부패한 톱니바퀴가 거대한 기계 전체를 멈춰 세운 것이다. 한편 그 시각 이민아와 김대리를 비롯한 어젯밤 회식 자리에 있었던 나머지 직원들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안보사 요원들의 보호하에 서울 외곽의 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해 있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경찰서 조사실과는 전혀 다른 편안하지만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었다. 그들은 밤새 겪은 충격과 공포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안보사 수사관들은 그들을 피의자가 아닌 중요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대우했다. 따뜻한 차가 제공되었고 심리 상담사가 상주하며 그들의 안정을 도왔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사관은 강압적이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특히 박진만 씨가 이민아 씨에게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강지윤 씨, 아니 강중령에 대해 했던 발언들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민아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만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던 일, 손을 만지며 성희롱을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을 예쁜 척이나 하라고 모욕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모든 부당함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진술했다. 김대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박진만의 상습적인 폭언, 안 과장의 아첨, 그리고 어젯밤 강지윤 중령이 어떻게 그들의 폭력을 막아섰는지, 박진만이 그녀를 장식품이라고 불렀던 그 모욕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들의 진술은 강지윤이 확보한 녹음 파일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박진만의 또 다른 범죄, 즉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를 확고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긴 진술을 마치고 이민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실로 나왔다.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괜찮아요. 미나 씨. 네, 괜찮아요. 대리님. 이민아는 물을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복도 저편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다. 강지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제 보았던 그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동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짙은 남색의 해군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UDT, SEAL 휘장을 비롯한 그녀가 거쳐온 수많은 훈련과 실전의 약장들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장식품이나 평범한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위엄과 명예,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김철규 소령과 함께 서서 서류를 검토하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이민아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놓을 뻔했던 동기. 하지만 지금은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든 존재. 그녀가 몇 걸음 앞에 다가서자 지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민아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저기, 어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욱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그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강지윤은 그런 이민아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젯밤의 그 살벌한 기세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이민아가 자신 때문에 그리고 어젯밤의 일 때문에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윤은 김철규 소령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이민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고개를 드십시오. 이민아 씨. 이민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어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지윤이 물었다. 장식품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진만 같은 인간들은 타인을 자신의 기준대로 멋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에게 당한 게 아닙니다. 그가 비열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민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려다. 정복을 입은 자신의 손을 보고는 이내 거두었다. 대신 그녀는 이민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한마디를 건넸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당신의 가치를 다른 누구도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젯밤 바닥에 쓰러져 발악하던 박진만을 떠올리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특히 짖을 줄만 아는 개들에게는 몇 주 후 대한민국 사회는 시큐어테크 간첩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굴지의 IT 기업 부장이 현역 군사 기밀을 조직폭력배와 연계하여 적성국에 유출하려 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적인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박진만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 군사법정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지윤 중령이 3개월간 수집한 완벽한 증거물과 흑사파 조직원들의 자백, 그리고 시큐어테크 직원들의 증언이 더해져 그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민간인 신분을 내세우며 일반 법정 이송을 주장하려 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는 군사법정의 관할임을 재확인받았을 뿐이었다. 박진만은 결국 간첩죄 및 군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때의 오만했던 부장은 이제 차가운 군 교도소 독방에서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독사 최철민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 및 범죄단체 조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안 과장을 비롯해 박진만에게 빌부터 비리를 저질렀던 라인 역시 전원 파면 및 사법 처리되었다. 시큐어테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군과 정부의 강력한 개입하에 회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쇄신에 들어갔다. CEO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진이 전원 교체되었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보안 전문가들이 청상어 프로젝트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안보사의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김 대리는 그의 정직함과 내부 고발에 준하는 용기를 인정받았다. 그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 전략기획팀의 임시팀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박진만이 만들어 놓은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꼰대 문화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투명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민아 역시 회사에 복귀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동정 어린 시선이나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에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겁 많고 소심했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윤 중령이 남긴 마지막 말, 당신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회의 시간에도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시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큐어테크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서서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박진만이라는 독초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건강한 새싹들이 자라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몇 달 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동해의 한 해상 작전 구역, RRRRR, 검은 파도를 가르며 스텔스 도료가 칠해진 검은색 고속단정 RIB 두 척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었다. 보름달조차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었다. 고속단정에는 완전 무장한 UDTCAL 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쓴 채 미동도 없이 자신들의 목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폭파하는 야간 해상 침투 훈련 중이었다. 알파팀, 목표 지점 200m 전, 수중 침투 준비. 고속단정 지휘정 RIB에 서서 이 모든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강지윤 중령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오피스룩의 직장인이 아니었다. 땀과 바닷물에 젖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귀에는 통신 헤드셋을 착용한 채 파도에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야간 투시경 너머의 어둠을 꿰뚫어 보는 듯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그 자체이자 수백 명의 최정예 대원들을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알파팀, 입수. 그녀의 낮고 단호한 명령에 대원들이 소리 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훈련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취직. 그때 그녀의 헤드셋으로 다른 채널의 통신이 들어왔다.
중령님, 안보사 김소령입니다. 시큐어테크 관련 최종 보고입니다. 말하라. 지윤이 짧게 답했다. 청상어 프로젝트. 보안 시스템 재구축 완료. 현재 정상 궤도로 복귀했습니다. 시큐어테크. 내부 안정화 작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강중령님의 덕분입니다. 강지윤은 그 보고를 들으며 저 멀리 어둠이 깔린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박진만의 얼굴, 이민아의 눈물, 장식품이라 불렸던 그 모욕적인 순간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수고했다. 그녀가 답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적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법이니까. 경계 태세 유지. 예. 알겠습니다. 충성. 통신이 끊겼다. 강지윤은 다시 훈련 상황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눈은 다시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지휘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괴물이 되어야 함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강지윤 중령의 통쾌한 반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식품이라는 말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려 했던 박진만 부장은 결국 자신의 그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가장 혹독하고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누군가를 외모나 성별 혹은 지위로 멋대로 판단하고 장식품 취급하는 또 다른 박진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이다 같은 통쾌한 순간이 필요하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강지윤 중령이었다면 어떠셨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더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